네, 최근 서울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강북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 지역에 추가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수를 서두르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 대책은 효과가 없는 걸까요?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97 공급 대책 그 이전에 627 고강력 대출 규제, 지금 규제 정책도 나왔는데 8월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월보다 늘어난다. 그러니까 7월에 조금 줄고 8월 또 줄 줄 알았는데 늘어난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단 7월 통계는 6월 달 거래된 것들이었는데 6월 27일 날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7월 통계량은 6월 대책과 상관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 상관없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대책이 나온 한 달 이후의 통계가 이제 8월 달 통계가 될 텐데 8월 달 통계가 더 유의미한 통계인데 재밌는 것은 7월 달 거래량이 4천 건 미만이었었거든요. 근데 7월 달 통계는 이제 한 4천 건에서 5천 건 정도 나올 거 예상이 돼서 오히려 7월보다 거래량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좀 9월 달 중순이잖아요. 9월 20일까지 통계량만 보더라도 이미 8월 달 거래량을 넘었어요. 8월 거래량을. 그러니까 지금 9월 달 통계량이 아마 다음 달 확정이 될 텐데 한 8천 건에서 9천 건 사이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거래량이 많은 겁니다. 예. 아니 대출 규제도 있고 공급 대책으로 뭔가 시장을 안정시키려니까 좀 조바심하지 마라 사는 사람들 이런 신호를 많이 보냈는데 왜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27 대출 규제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효과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잠시 거래가 주춤했는데 그것 때문에 크게 거래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강남 상구와 용산구는 원래 거래량이 적었던 지역인데 아마 627 대책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겟 지역은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였었는데 오히려 이 지역의 거래량이 2배가 증가했어요. 아, 2배가 늘었다 거래량 그쪽 지역 강북 한강벨트 위주로? 네,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정확히 2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시세도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억 전후에 전용 84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30억 육박하는 가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뿐만이 아니라 시세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627 대책에 대한 효과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그 수요를 딱 누르니까 그 옆으로 확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서둘러서 집을 사는 이유는 이 지역도 똑같이 무슨 규제가 나올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미리 사는 걸까요? 왜 그럴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97 대책이 나오면서 단서 조항으로 규제 조항이 4번, 5번에 달렸단 말이죠. 4번, 5번인가 뭔가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이제 공급에 대한 정책이었었고 4번, 5번은 규제에 대한 얘기인데 특히 이제 5번이 규제 지역 확대할 때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시 지자체에서 굳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국토부 장관 임의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규제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정부에서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먼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시세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분명히 곧 빠르면은 뭐 추석 전에 혹은 그 이후라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는 그 전에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건 뭐 투기 수요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불편한 것들이 많거든요. 대출도 줄고 또 실거주 유무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집이 한 채 더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세금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계산이 복잡하기 전에 좀 빨리 거래하려고 하는 조금 속도가 증가한 것들도 영향이 있었다. 그렇게 좀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규제를 세우면 시장은 대책을 만든다. 대책을 또 새로운 방법을 찾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건데 지금 강북 한강벨트 수요와 함께 경기도 그쪽으로 서울 경기도 선호 지역이 있잖아요. 분당 뭐 이런 쪽으로도 지금 수요가 좀 늘어나는 거예요? 경기도 F4라고 제가 이제 명명한 지역들이 있는데 F4? 과천, 성남, 광명, 하남입니다. 일단 경기도에서는 상위권 지역들이고 이 상위권 지역들은 서울의 중위권 지역보다 시세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천은 그냥 과천시가 아니라
뭐 강남구 과천동, 서초구 과천동이라고 할 정도로 예. 시세가 오히려 송파구보다 높습니다. 잠시를 제외한 송파구보다 높기 때문에 뭐 과천시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강남구나 서초구가 오를 때 같이 올랐으니까 과천을 제외하게 되면은 성남시가 가장 상위 지역인데 네. 일단 분당이 많이 올랐고요. 분당뿐만이 아니라 수정구하고 중원구라고 하는 원도심, 구도심마저도 신축 아파트 위주로 시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네. 노후계획 특별법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정부에서도 대규모로 밀어주는 재건축을 그 지역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거가 상관없이 판교가 있어요. 판교는 그렇죠. 이미 2009년도 전후에 입주해서 구축이거든요. 준신축일 텐데 이 분당의 재건축들이 들썩들썩하니까 원래 이제 나름대로 신축이었으니까 판교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분당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아마 과천을 제외하게 되면은 올해 경기도에선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아마 성남시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광명이 있는데요. 광명은 작년하고 올 초까지 입주 물량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량장 때문에 시세가 다 이제 좀 이렇게 좀 눌려 있었는데 입주장이 끝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미분양 났던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해소됐고 오히려 피가 붙어서 예를 들어서 철산자의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13억 분양됐을 때는 미분양이 났었는데 미분양했는데. 최근에 뭐 10억 가까이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호가가 2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강북이라든지 강북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 아니면 이제 강남권을 제외한 강남 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랑 거의 동급이거든요. 네. 그만큼 시세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경기도라 하더라도 이 지금 상승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의 대체 수요지로서 새 아파트가 많이 입주한 지역들은 아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안정되는 걸 다 우리 바라고 있는데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가격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서울시장 야당 출신의 서울시장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대책 현실성이 없다. 수요가 있는 곳에 뭐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지 원하지 않는 곳에 공급을 늘리면 뭐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는 그러면 그런 대책을 좀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일단 오세훈 시장은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치고받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게 되면은 일단 비판을 해야 되고요. 네, 비판을 강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숫자 장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정부가 135만 호를 제한을 했는데 서울 도심에 빠르게 공급하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경기도권에 이제 물량들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비판했던 것 같고 서울에는 실질적으로 이 공공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데 민간이 주도하지 않고 공공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들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비판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공공이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진도를 나가게 하고 공공에선 도와주겠다라는 정책들을 이제 펼쳐주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어떤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자신이 그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뭐 내놓겠다는데 뭘 내놓을까요? 지금 이제 민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정비 사업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올려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허가 절차들이 있는데 한 40개 정도 절차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 30개 미만으로 줄여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속도를 줄여줄 것이고 신속 통합 같은 얘기죠. 그리고 용적률을 뭐 30% 정도 더 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낮춤으로써 민간에서 추진하기에 좀 부담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제안인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9월 말에 발표하겠다라고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 한번 꼼꼼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서울시에서 공급 대책도 뭐 정부 공급 대책도 지금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별로고 서울시 공급 대책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를 안고 있다면 이 집값 안정 대책이 이제 뭐 공급 대책은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이걸 그대로 방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부 스스로도. 그렇죠. 뭔가 대책을 곧 내놓는다면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어떤 대책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규제책이 있고 공급책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드린 대로 135만 채라고 한 공급 대책은 나왔는데 시장에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럼 남은 카드는 이제 규제 카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규제를 좀 눌러놓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가 있을 텐데 대출 규제는 아무래도 뭐 DS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측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대출 총량을 좀 줄이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대출 받는 조건들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규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세금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계속 분위기를 예. 뭔가 규제 일변도로 간다는 좀 분위기만 잡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예. 뭐 이렇게 좀 감독하겠다,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뭐 집값 올린다라는 얘기를 SNS에서 하게 되면은 그것들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아마 조금 이제 서울시에서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정부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뭔가 안정을 줄 수 있는 시장의 심리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대책이 좀 빨리 더 나오거나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이 좀 현실성 있게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 대책 중에서 강남 3구, 용산구는 이제 토호제가 연장이 됐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 뭐 별 효과도 없는데 이걸 자꾸 연장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또 확대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토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효과가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콜라 같은 거죠. 네, 제로 콜라. 그냥 근데 먹으면 몸에 나쁜데 그냥 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먹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몸에 나쁩니다, 그것도 색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로인데 그러면도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냥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갭을 끼고 못 사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전세를 끼고 못 사는 하게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전세를 껴야만이 살 수 있는 분들의 거래를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순간적으로 좀 적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탕을 주면서 잠깐 아픔을 참아봐라 뭐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공급 대책이 계속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예. 단기간 거래를 줄이는 것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정부가 뭔가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는 척을 하는 거죠. 안 네. 하면 또 욕을 먹으니까. 그 역할밖에 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법이 안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법 개정이 필요하군요. 네, 지금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이 통과만 시켜주면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언제 통과시켜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 전에 한다면 아까 규제 지역으로 우선 강북 그렇죠. 한강벨트를 좀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대출을 좀 더 어렵게 하거나 뭐 그런 걸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때 지방선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규제를 하면은 지역민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의 공통점은 민주당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민주당 소속의 지금 이제 국민의힘 권역인 강남 3구랑 용산구는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마 정치적인 힘겨루기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 시장 안정을 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중요한 변수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지금 10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조금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낮추게 된다면 혹시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유동성이 더 커진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미 선제적으로 대출 규제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대출 총량을 6.27 대책에서 줄여놨고요. 6억 원이라고. DSR도 강화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피스 금리에 영향을 받거든요. 주담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들도 같이 내려갈까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대출 받기가 뭐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크게 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대출 금리보다는 대출 양이 더 문제거든요. 대출 총액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대출 총액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금리를 내려봤자 0.25 정도밖에 못 내릴 테니까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뭐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것들 때문에 집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대출 총량 규제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문제, 그 금액 규제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연봉이 1억 원일 때 한 7억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1억 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총량 규제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조건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관한 영향까지도 들어봤고요. 지금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내놓기 전에 우리 김학렬 소장이 이제 현재의 정부 정책 기조라면은 주택 소유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서울에서 한 채가 중요하다. 한 채의 어떤 생각, 관념이 있다 그랬는데 이 기조, 이 생각은 그대로 앞으로 이어질까요? 유지될까요? 서울에서 한 채? 이건 뭐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정책이 6월 27일 대책이 한 번 나왔고요. 9월 7일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정리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살아야 해요. 지방 거를 팔고
지방권 팔고. 예, 결국은 그래서 강남 3구, 용산구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강남 3구나 용산구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지방 걸 안 사고 서울 걸 삽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5건 거래 중에 한 건은 지방 분들이거든요. 네. 대구 분들, 부산 분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들은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 걸 사봤자 시세도 오르지 않고 규제받는 건 똑같기 때문에 한 채로 규제받을 거면은 똘똘한 거 사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영원히 서울 똘똘한 한 채는 지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 지방 부동산은 이제 더 덜 떨어지도록 조금 안정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서울은 더 오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지금 정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하고 있지 않고요. 하고 있지 않다. 할 생각도 없는 것 할 같고 생각도 없다. 제가 어떤 의심까지 하게 되냐면요. 결국은 지금 나라에 쓸 돈은 많고 돈이 없잖아요. 예.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지역이 서울이니까 서울의 가격을 일부러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도로 지방은 정말 너무 소외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좀 농담을 하긴 한 건데 네. 지방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는 서울과 분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책을. 예, 그렇지. 한 채를 사던 두 채를 사던 세 채를 하던 여기는 중간하면 되지 않고요. 네. 지방 걸 산다 하더라도 서울에 갖고 있는 부동산엔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못 팔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서울은 그냥 알아서 하게 냅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주택 규제를 지방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자 아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지방 걸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예.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예, 서울에서 한 채라는 관념이 깨지도록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소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